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마이크 테스트. 자, 잘 들리시면은 1번 한번 쳐주세요. 잘 들리시면. 잘 안 들리시면 2번 쳐주시고요. 자, 오늘은 방송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정치 전제 라이방. 자, 햇빛이 너무 그래가지고요. 벌써 방송 들어오기 전에 눈이 시려? 예. 또 우리 의원님이 또 나도 한 선글라스 한다.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기로. 뭐 간첩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야 무슨 선글라스냐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뭐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인데 나름대로는 선글라스 끼는 건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이 아파서. 예. 자, 댓글창 남산의 부장님들. 임자. 아유, 참, 네. 자, 괜찮습니다. 멋짐. 두 분 다 멋진 분들,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겁나 재밌을 예정. 미리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57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제 앞에 정치천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예. 우리 원장님. 개업하셨어요? 병원? 원장님. 근데 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갖고 연수원장 되더니 왜 조용하세요 그래. 진짜 사람들 좀 너무한다, 진짜.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어요. 차근차근. 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새날과 정봉주 TV 델리민주만 봐도 우리가 당에서 유일하게 일하는 그룹이다라고 하면서 평을 받고 있는데 좀 섭섭하네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아.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새날 방송 와가지고 댓글창에 왜 새날은 탄핵 얘기 안 하냐. 날마다 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고 있죠. 네. 그 서운하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 좀 해보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부모님이 너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진짜 짜증나거든. 짜증나죠. 참. 근데 그 교육연수원에서 예. 하는 행사들이 보면요 질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낙숫물에 예. 이제 바위가 이렇게 뚫어지는 것처럼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그게 이제 바위가 깨지는. 예.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기는 민주당 이제 광역시도당은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해서 광주, 부산, 전남 이렇게 갖고 하는데 이제 6월 말이면 다 끝나고요. 7월 초에 서울을 마지막으로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행사는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매달 한 번씩 월간 민주당에서 이번 달은 호사카 유지, 지난달은 호사카 유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네. 이달은 김병주 의원이 나올 계획이에요. 예, 안보 구멍 숭숭, 국민 마음 숭숭. 그러니까 정봉주 TV에서 한번 섭외해서 일단 면접을 보고 그렇죠. 예. 그리고 견적이 나오면 이제 열린 월간 민주당으로 교육에 강사로 쓰시는. 그리고 이제 그것 무관하게 제가 개별적으로 한 달에 4번에서 8번씩 지구당 특강을 나갑니다. 요점이 간단해요. 이기는 민주당도 1부는 명사 특강을 하고 2부에는 그 지역 위원장, 그 시도당 위원장하고 저희가 2부 토크하고요. 그다음에 2부 토크가 끝난 다음까지는 방송을 하고 새날 정봉주 TV 델리민주에서 방송을 해주죠. 새날 패밀리에서 시간이 되면 새날에서 하고 예.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또 1시간 반 동안 당원과의 대화를 해요. 그때 막 대놓고 우리를 씹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얘기를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 그 장면 가끔씩 보면은 예. 웃겨. 우리 원장님은 이제 어떤 빡이 칠 때가 보여. 예. 화면에서. 그럼요. 잘 참으시더라고. 아니 그 부산 같은 경우는 나가라 그랬잖아요.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 그리고 광주는 시도당 위원장 의원한테 이번에 불출마 선언 지금 이 자리에서 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병훈 의원이 잘 또 슬기롭게 넘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행사하고 근데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이긴다. 그럼요. 예. 쟤들은 자부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없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진보 블록 숫자가 엄청 많아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그 비율이 한 70대 30이었다면 예. 지금은
50대 50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49대 51쯤 그 정도 같아요.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천천히 진보하는 것 같고 다른 이야기인데 김병주 의원 예. 정봉주 TV 나왔을 때 예. 보니까 장군님 되게 어려워하시는 게 난 그 화면에서 보였거든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뭔가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게 보이는데 예. 김병주 장군은 이게 상관 대하는 느낌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실민이니까 시정 미필. 아니 근데 김병주 장군이 좀 귀엽고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번 만났어요. 김병주 의원 방을 가서 장군이 사병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를 과거 낙홈수처럼 접근하자. 사병 얘기하면요 기본 100만 조회가 나옵니다. 예. 밀떡들이 많거든요. 밀리터리 덕후들. 그 하자 그래갖고 제가 그분을 김병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이미 딱 보고 제가 알았어요. 왜냐면 주위에서 평이 좋아. 너무 귀엽게 얘기한다는 거야. 말투도 그렇고요. 예. 일단 이게 혀가 좀 짧아요. 근데 그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에요. 말은 길어. 말은 엄청 많은데 정말 귀여워요. 그런 분의 우리 당이 진짜 비례 잘한 분 중이에요. 진짜. 예. 이런 분들은 뭐 지역구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는데. 지역구 저기로 가기로 했어요. 어디요? 별내. 별내도다. 남양주. 예, 별내의 별내도다. 남양주 캐치프레이즈도 이거 별내의 별내도 왔다. 남양주 갑인가 거기가? 갑이에요. 갑. 예. 김한정 의원 지역구. 예. 그리고 지금 살기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더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살던 곳. 삼익 아파트. 사위가 백이동. 난 백사동에 살아. 사유 불급. 아니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거 내가 몇 동 살았냐니까 머뭇머뭇하더라고. 자기 사는데 왜 공개를 못 해? 예? 아무튼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저도 예. 장군님을 보면은 불편한 게 이 건물주가 장군님이세요. 예비요. 여긴 몇 스타예요? 3스타. 3스타. 그럼 4스타 앞에서 깨갱이에요. 그러면서 저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김관진요 그래. 네? 김관진하고 동기래요. 최근에 또 김관진 다시 컴백했잖아요. 예. 근데 김관진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예. 정치권에 갔더니. MB 때부터 이상해졌다고. 참.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군님 앞에서는 이제 도사님께서 예. 힘을 잘 못 쓰시더라. 예. 겸양이 지나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니 근데 사실 그날 김병주 장군도 우리 방송이 세다는 걸 알고 와꾸 좀 쫄더라고. 그죠, 어디까지 해야 될지. 예.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민주당 의원 중에 제일 세요, 이 양반이. 세요. 진짜 세. 그리고 내가 지역구 빨리 결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김한정 의원하고 붙어야죠. 그러고 별내에서 40년을 사셨더라고. 예, 거기를 어렸을 때부터 살아갖고. 잘하는구나. 예. 잠깐 서울에 나와 있는 거네. 그렇죠. 예. 그리고 육사가 바로 그 근처거든요. 예. 제가 또 도와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자, 푸른 늑대님 감사합니다. 저는 푸른 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거 안 할 수 없죠. 윤석열의 1년. 진짜 윤석열의 1년을 표현하는 말들은 굉장히 많더만요. 근데 지금 윤석열 1년 우리 의원님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평. 저는 브라질에서 이제 검찰 정권이 출범을 하는 그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룰라 감옥에 넣고. 룰라 감옥에 넣고. 이걸 보고 이상현상이라고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3세계 국가가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면서 처음에 나라가 미정비된 상태에서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이 민주정부로 넘어가요. 그리고 반동으로 또 군사독재 정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양태를 보였었냐면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노태우 정권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고 딸인 박근혜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게 반동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고 다시 문재인 대통령으로 가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촛불혁명. 그럼 다시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오기는 어려운데 군사독재 정권의 변종이 검찰 독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화된 사회에서 21세기 민주화된 사회에서 독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이라는 게 있었던 건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 진영에서 좀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 후진국이 갈 수 있는 무척 위험한 상황이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군사혁명이 일어나갖고 여전히 육사가 지배를 하잖아요. 저 나라도 저걸 극복을 하고 민주화되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게 들어설 수 있는 게 하나의 세계사적인 흐름이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좀만 첨언을 하면 예. 사실 자본주의 양극화 예. 요게 미국이 그 현상을 보였던 거거든요. 극우 정권 들어서는 거. 예. 그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죠. 근데 그 흐름이 여러 양태로 나타나는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사실 극우 정권이 들어서는데 극우 정권이죠. 군사냐 검찰이냐 이 차이가 있을 예. 뿐인 거예요. 군사냐 검찰이냐 아니면 파퓰리스트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스트롱 리더십이라고 하는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뭐냐면 아베도 그랬죠. 그 다음에 트럼프도 그랬죠. 중국의 시진핑 그랬죠. 두테르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각 나라가 우경화되고 아주 스트롱 파워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자가 등장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검찰 독재 양태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세계사적인 추세고 윤석열이 어설프게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몰랐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요. 무척 민주화가 발달된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의 저항의식이나 시민의식이 무척 높은 사회니까 충돌이 세게 부딪힌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제멋대로 한 것 같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막은 민주당과 시민의 힘, 특히 첫 번째가 시민의 힘이고요. 두 번째가 민주당인데 민주당 잘 못 막았죠. 그런데 민주당 앞장서 갖고 시민의 힘이 이걸 지금 막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까 양쪽이 강하게 부딪히니까 서로 피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독재를 할지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 그리고 저들은 독재는 무능한 정부거든요. 이렇게 무능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미리 판단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냥 무능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무능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독재 이런 것보다도 제일 나쁜 표현이 리더십과 정권의 무능함이거든요. 무능함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뭐 제 방송에서 어떤 일관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모자란 대상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스피커 하나만 대고 막 KBS 같은 데서 관제 방송하고 사람들 공포에 떨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보다 더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우습게 보는 대상이 돼버린 거라고 저는 보는데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본인이 자기가 모자라다는 걸 인식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막 불만 있는 거를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남 탓, 전 정부 탓, 공무원 탓, 민주당 탓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보기엔 야 네가 모자란 거를 왜 남한테 탓을 하냐 뭐 이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올려다보면서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려다보면서 조롱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윤석열의 일련이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명박 정부의 폐해, 박근혜 정부의 폐해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심각한 문제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도대체 심각한지. 이명박 때 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때 테러 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거든요. 근데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극렬하게 저항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가 됐는데 테러 방지법 원래 돌려놓지 않습니다. 이거 민주당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서울대가 지금 국립대학이 아니에요. 교육으로 보면 서울대 법인화법을 또 통과시켰어요. 그것도 반대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가 됐는데 또 이것도 되돌려놓지 않아요. 그러네. 그다음에 4대강이요. 문재인 정부 때 조금 돌려놨는데 4대강도 지금 돌려놓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민간 사찰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부분은 조금 돌려놨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럼 박근혜 때는요. 제일 심각한 게 박근혜 때는 외교와 한일 관계를 극도로 황폐화시킨 거예요. 뭐냐면 황폐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한일 관계를 끊었다가 아니라 한일 관계는 끊어도 아무런 부담 없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 28일 날 전쟁 성노예 위안부 합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한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사드 배치는 MD로 가는 그 신호탄을 쏜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갖고 사드 철거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한 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해버린 거예요. 조금씩 돌려놨거든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있는 거예요. 국내 문제는요.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교 문제, 안보 문제 이거는요. 한번 저질러 놓으면 돌리지 못해요. 사드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런 거죠. 신념 나라 돼버리는데 윤석열은 내부적으로 anything but 문재인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은 흐름 같은 경우도 거꾸로 돌려버리니까 요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거고. 문재인 정부 없으면 자기는 대통령 못 됐거든요. 검찰총장 안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검찰총장 임명한 건데. 인정?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럼요. 인정.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한 2년 정도는 민주당이 워낙 소수 정당이었고 예. 그러니까 과반이 아예 못 되는 정당이었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총선의 흐름상 180석을 준 이유는 니들이 의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으니 의석을 많이 줄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대통령 임기가 1년 동안 자기가 하는 개혁의 80% 한다 그러잖아요. 예. 민주당도 초반 180석 됐을 때 한 1년 정도나 1년 반 시간 동안 했어야 돼요.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되치기 당한 거거든요. 예. 사실상. 맞습니다. 역사라는 게 지나고 보면 교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임기 한 1년 남겨놓고 지금 뭔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지도부 책임이라기보다는 전 180석 그 서슬이 포를 때 대통령도 민주당 180석일 때 뭔가 굉장히 많이 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2020년 우리가 과반 의석 차지하고 그리고 그때 8월에 전당대회 했잖아요. 전당대회 때 당대표 누가 됐죠? 예? 2020년에? 2020년? 예. 2020년 이해찬 대표. 아니 그때 이해찬 대표가 8월에 임기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낙연이죠. 그분이 못한 거예요 그럼. 아 그러니까 아니 난 또 뻔한 얘기를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뻔한 얘기인데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도 있거든요. 자 2018년에 4월에 하게 되면 임기가 6월 1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국회의원 임기가. 6월 1일부터 시작해요. 5월 31일이 이제. 그럼 그때부터 해갖고 그때부터는 전당대회 회의 돼요. 그리고 그 본회의가 9월 1일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본회의 9월 1일이 회계 국회인데 이때 법안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질풍노도처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당연 리더십이 없었던 겁니다. 6개월짜리 당대표예요 또 그때는. 그때 대선 나간다고 대선 나가기 당원 때문에. 당규 바꿔가지고. 예. 대선 나가기 때문에 대선 6개월 전에는 1년 전에는 사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짜리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검찰 개혁을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수사권 다 뺐고 기소청 설립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안 한 거거든요. 당 리더십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리더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가 대권 후보의 무덤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잖아요. 난 우리 민주당이 리더십이 그때 리더십 부재가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윤석열 국정 예. 타탄 그렇죠. 이야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결국에는 윤석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안보 이 부분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심각해요. 저는 그 파생된 나비 효과인데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일단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회복 불능의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중 정책. 예.
이게 실제로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언론들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해서 수출 무역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기저에 흐르는 건 분명히 혐한 정서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나비 효과가 경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 그렇다고 또 내수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닌. 왜냐하면 내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예. 긴축 재정이 아니고 부자 감세, 중산층 시민들 지갑 털기 이것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수도 안 돌아. 예.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 MBC 라디오가 한 거 보니까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가 한 45%고요. 좋아졌다가 한 12% 정도 있더만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의 국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교 안보 문제예요. 외교 안보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북한 핵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핵 위협은 트럼프도 오바마도 바이든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로 보면요. 노무현 때 핵실험을 한 번 하고요. 이명박근혜 때 4번을 해요. 그다음 문재인 때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가 2배 더 합니다. 핵실험을. 그게 보수 정권 때 사실은 북한을 더 강력한 핵무장으로 몰아낸 거예요. 자, 그럼 북한을 끊임없이 대화의 장으로 끄집어내고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근데 지금 평화통일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시작이 언제냐면 지난해 프롬펜에서 G20 아세안 정상회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미일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했어요. 사드 이후에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들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한일 관계를 풀고 그다음에 이번 아세안 G7에서 뭐를 할 거냐면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거기서 한일 군사동맹까지 급격하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MD 체제,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는데 미사일 방어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 일본, 미국이 하나의 군사 체계, 동맹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 그래? 그럼 한국은 이제 미국 그 휘하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니 우리는 당신들과 군사적으로 대치 관계에 있으니 당신들과 우호적이고 평화 경제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겠어라는 그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푸나님이 얘기했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찍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북한이 핵미사일 쏘면 우리가 막아줄게 이거잖아요. 같이 쏴줄 게잖아요. 핵심이.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로 떠나는 게 아니라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러면은 미국이 한국한테 핵미사일 쏴주고 도와주는데 한국군, 한국 재래식무기 그쪽에 전쟁 나면 파견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한미군과 같이 가야 돼요. 쓰지도 않을 무기는 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놓고 보니 실제로 재래식 무기 우리나라 군사력은 한국을 지키는 곳이 아닌 딴 곳에 나가야 되는 이게 이른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 군대 거기 가니까 우리 참전한 나라 아니에요. 참전한 나라는 언제든지 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외치고 있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삼성 그 23 G G4 폴더 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0%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24%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미국 돌만이를 선언했으니 이제 우리는 굳이 너네하고 반도체 거래할 필요 없어. 그래갖고 수출이 부진되는 거거든요. 삼성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중국이 무리를 하고 본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삼성과 반도체 거래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미국은 중국에 있는 우리 삼성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부품 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뒤로 중국과 반도체 거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오늘 푸나님이 너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경제가 파국이 언제서부터 오냐면요. 일단 수출 부진. 그다음에 세수가 20조 들거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휘청휘청 하는데 연말로 들어가게 되면
가계 부채보다도 먼저 터지는 게 자영업 부채예요. 자영업자들. 이번 코로나 때 엄청 대출 받았거든. 예. 자영업자 부채거든요. 그다음에 가계 부채입니다. 이거 터지기 시작하면 난 이 정권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안 하고 이제부터 지금 처리수가 30%고 오염수가 70%인데 처리수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처리수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먹는 샘물이라고 하지. 후쿠시마 먹는 샘물 더 환장하겠는데. 아니 진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서 그 선글라스를 쓰고 온 그러니까요. 거예요. 하늘을 우러. 세상을 똑바로 못 보겠어 지금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여러분 그 전략은 간단합니다. 저들은 국가 경제와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도 미리 말씀드릴게 40조 정도 풀 겁니다. 40조면요 유권자 주머니에 100만 원씩 쏴요. 현금 쏩니다. 선거 전에. 그러니까 모두 대책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3040 맘카페에서 뒤집어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독도. 이번에 그 기시다도 맞고 독도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발언 안 하잖아요. 그리고 50대, 40대 이상은 독도 고유 영토라고 하는 데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집단이 아까 제가 총선 뭐야 자부심의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100만 원 받고 내 자부심을 팔 거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100만 원 받고 가서 투표한다. 나라의 내일은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엔 민주당이 무척 환경이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주당은 선명한 개혁과 선명한 정치 투쟁을 하자. 예. 자, 근데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예. 윤석열 제가 지금까지 공언을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1년 지나고 나면 분위기 달라진다. 예. 무슨 말이냐면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 아 저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위기감을 느꼈는지 2년차 국정기조는 경제랍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게 시국선언이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강원도, 제주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그 정의구현 사제단 뭐 촛불행동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 1000명 이상 다 불교계가 지금 야단법석 하고 있고 예. 이 과정들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년은 관망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1년 지나고 났을 때는 관망이 안 될 것이다. 1년 동안은 국민들 정치권은 계속 싸우지만 국민들 마음속은 허니문 피어리티가 있는 네. 거예요. 허니문 기간이. 국민들이 지금 참고 있었던 거거든요. 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평가 그러니까 절대 돌아서지 않는 콘크리트 부정적 평가가 된 게 60%예요. 근데 푸나님 제가 말이 많은 편이에요? 아니 그날 김병주 진행하다가 말이 많으니까 좀 힘들더라고 진행하는 사람이. 왜냐면 끊고 들어갈 시점이 없는 거야. 전 적당히 잘 끊어요. 잘 끊고 들어오는데 제가 의원님의 호흡을 알거든. 제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과묵하신 분이죠. 그렇죠. 말이 많으면 제가 어디 경마장 가서 일하지 여기서 일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왜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니, 심각한 이야기예요. 여러 번 얘기하다 김병주 의원 생각이 나갖고. 이거는 맥커터라고 하는 거. 맥커터. 맥커터. 맥을 끊는 사람. 예, 맥아더. 나 진짜 한참 빨려 들어가고 있었구만. 예. 또 무슨 말씀 하신가 했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호흡하고 가야죠. 과묵하신 분. 말씀 좀 많이 하세요. 좀 제발. 아우, 힘들어 죽겠어 진행하는데. 죄송합니다. 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 목소리가 이렇게 진행 예. 중이고 1년은 지났고 1년을 완주했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년 지나고 보면 그때는 국민들 저항이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때 윤석열은 완주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힘들 것 같은 게 의원님 생각은 아니고 분석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저는 힘들 것 같은 게 이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일단 총선만 아주 심플한 데이터로 보면 총선이 151석을 하잖아요. 그래도 국힘의 완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몇 석이냐면 171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호 세력까지 한 183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아무리 부정적으로 봐도 여기까지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KBS 여론조사도 국힘 찍겠다가 41% 민주당 찍겠다가 49%거든요. 내일 당장 투표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여론조사지만 추세는 계속 이루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윤석열이 답답할 수 있는 게 옛날에는 뭔가 이미지 조작하면 예. 여권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조작이 안 돼. 방사능 오염수 같은 거 예. 언론사 몇 개 동원해가지고 일본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선동이 안 돼요. 안 되죠. 즉각 팩트체크가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어떤 프리미엄이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작아요. 포지션이 작다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도 탄핵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진화했어 지금. 이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횟집에서요. 앞으로 이제 무슨 플래카드가 걸릴 거냐 하면 저기 이제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발빠른 수산업자들이 우리 업소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팔지 않습니다. 이게 붙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겠네 진짜. 이게 현실 정치입니다. 우리 업소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에 대구탕 먹었는데요. 예. 오염수 방사능이 가장 취약한 게 대구, 명태 이런 종류거든요. 예. 그 내장에는 방사능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이 굉장히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서 우리 중에 또 머리 좋은 IT 쪽에 능한 사람들이 전국 지도에서 딱 클릭해 갖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지역에 청정 수산물 파는 집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후쿠시마 수산물 취급하지 않은 집들만 올라오기 시작해. 그거를 누군가가 또 만들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 오늘 명동에 종로에 회식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가면 수산물이 안전할까? 그럼 딱 클릭하면 그거 땅땅땅 뜨는 거야. 그 앱이 뜨겠네. 앱이 생기겠네. 앱이 생기죠. 아이,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민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명을 했고 방류하는데 우리나라가 동의했어? 나 우리 국민들 이거 동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임기 완주 여부는 국회의원들이 뭐 탄핵을 얘기하고 국회에서 탄핵 발의하고 개헌 발의하고 이런 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거는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애국심이에요. 근데 지금 들불처럼 퍼지고 있잖아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높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조중동 종편에서 보도하지 않아도 다 나갑니다. 그렇겠네. 이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겠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괴담 있잖아요. 예. 괴담 프레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럼요. 시민이 더 깨어있기 때문에. 맘카페에서요. 우리 학교 급식, 그다음 우리 아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급식 후쿠시마 수산물 있는지 감시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학교 맘카페에서 난리가 나죠.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윤석열 우리 국민들 그렇게 지적 수준과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못 뚫고 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완주하기 힘든 거죠.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검사를 하니까 평감사 때는 부장검사 들이받아요. 왜냐면 부장도 후배거든. 하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거 반말 반존대 하면서 알았어. 그다음 부장일 때는 지검장 들이받고요. 그다음 중앙지검장일 때 누구 들이받았습니까? 문무일 들이받았잖아요. 검찰총장 되니까 누굴 들이받습니까? 대통령 들이받았잖아요. 대통령 누굴 들이받아야 돼요? 국민을 들이받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을. 정특이네 정특. 그러면 그런데 맹자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은 바꿀 수 있을 전정 하늘을 못 바꾼다. 하늘은 곧 국민. 민심이고 국민이다. 못 바꾸는 거예요. 국민과 싸워서 이긴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말씀이네. 오늘 정답 나왔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대통령이 지도자는 어딨냐.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윤석열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래됐죠. 지지율이 아주 평행선을 달리듯이 부정평가가 한 2배 높은 상태로 1년을 달려왔는데 예. 그러면 윤석열의 위기는 전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임기 채울 거다. 민주당은 탄핵 못 한다. 뭐 이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은 싫으면 싫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뭐 탄핵이든 뭐든 주장을 하면 분위기 봐서 정치권이 따라오는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이런 거죠. 민주당이
지금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한 183석 되는 거고 예. 국민의힘이 한 117석만 가져와도 탄핵이 가능한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지만 총선 때 180석 얻기 힘들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총선 전 예. 그리고 총선 때 아예 뭐 저 야당들 다 합쳤을 때 한 200석 좀 넘게 얻어가지고 예. 아예 총선 끝나고 탄핵해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총선 전입니까? 총선 후입니까? 저는 저 개인적인 견해 주장은 총선 전입니다. 총선 전이에요. 총선 전에 국힘이 탈당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던져줄 수 있어요. 그 제도를 던진과 동시에 저는 총선 전의 방식은 탄핵 아닙니다. 자진 퇴진 아닙니다. 총선 전에 할 수 있는 방식은 총선 전까지 개헌안을 만들고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날 개헌 국민투표와 같이 하면 개헌이 되는 순간 육공화국 대통령의 임기는 종료입니다. 그럼 총선 이후에 4월 10일 날 개헌하는 국민투표 안에 이렇게 붙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 헌법은 2024년 12월 31일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요. 12월 31일까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제대로 얘기합니다. 최초로 얘기해요. 새날에서. 특강 가서 얘기하던 거를 내년 4월 10일 날 국민투표를 하면서 그전에 이제 국회에서 3분의 1을 얻어갖고 통과시키고 이 헌법은 2024년 12월 31일 날부터 시행한다면 그 전에 그럼 원래대로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임기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묻죠. 야, 200석을 어떻게 얻을 거야? 자, 우리 우호 지금 183석 있죠? 17석은 당신들이 탈당해서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 제도를 던져주면 그분들이 나와서 탈당해갖고 그래서 저는 제도의 교체와 개헌을 동시 패션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총선 전입니다. 그래서 총선 때 하는 거고요. 총선 후도요. 총선 후는 만약 우리가 나는 한 170, 80석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얻잖아요. 그럼 무너져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는 거대 야당의 힘을 국민들이 알고 국힘도 이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 제일 더 좋은 이제 두 번째 좋은 안은 우호지분까지 해서 200석 얻는 거죠. 200석 얻으면 탄핵하지 않는데 탄핵은 헌재를 못 넘어가요. 200석 얻게 되면 개헌하면 됩니다. 개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상상력 예술이다 이렇게 예.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제가 방송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민중이 이긴 역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예.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 박근혜 탄핵 전 막 그 분위기 예. 일어날 때. 그런데 일단 가보자. 예. 나머지 결과는 하늘이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도 역사 속에 민중이 이긴 역사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근데 그랬었는데 결국은 되더라고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상당수는 박근혜 탄핵 될까 했던 사람들. 맞아요. 한 번 했으면 예. 한 번 역사가 있으니까 두 번 못하리 여기에 역사의 어떤 선례가 남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상적 예술이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국힘 원로들과 우리 당 원로들은 17대 이전서부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해요 개인적으로. 뭐 같이 술도 마시고 친한데 야 우리 탄핵하자 국회 이거 그 탄핵 그 가결시키자 하는데 국힘 의원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요 동의를 안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 중진들이 와갖고 우리 중진들더러 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어 지금 얼른 밀어붙여. 우리도 찬성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거야.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때 시청 앞에 광화문에 215만이 나왔대요. 그렇게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국힘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234석의 의석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만약에 총선 때 우리가 우리 그 우호지분까지 한 180석, 200석 가까이 하잖아요. 난 국힘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해 버리면 예. 윤석열은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그냥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다 그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윤석열 자체가
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임기 완주하라는 못 하지 말라는 국민적 목소리에 가까워지는 커지죠. 쉽게 표현하면 정권 심판론이 예. 2년 만에 작동해버리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행동 패턴이 2년 임기에 익숙해요. 그러네. 중앙지검장 2년 그리고 검사들도 가서 2년 만에 다 2년 만에 인사가 돼요. 검사 임기는 다 2년이에요. 정치 천재의 상상력. 예, 2년이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중앙지검장 2년, 검찰총장 2년, 대통령도 2년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방송의 의도는 뭐냐면 선택지는 많다. 많아요. 총선 전이냐 지치지 우냐 이런 말라는 거지. 얘기예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나요 지금? 예. 여러분들 저 조선 말에 동학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쉽게 이루어진 역사는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박근혜 탄핵 같은 걸 해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가 문제지.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는 사기가 문제지. 예. 꼭 들어와가지고 빈정거리면서 탄핵이 되겠냐 민주당 바보 같은 놈들 그런 분들은 그냥 뒤에 따라오시면 되는 거지. 앞에 나가서 선두에 있는 사람들 사기는 죽일 필요 없다. 그럼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1년 정말 지긋지긋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탄핵 마렵다님 얼른 가서 빨리 화장실 갔다 오세요. 탄핵 마렵다님 안울수님 감사드리고 자 그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김재원이 당원권 정지 1년 그래서 공천 봉쇄됐고요. 다음에 태영호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근데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김재원은 원천 봉쇄가 됐지만 태영호도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이면은 감점 요인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태용호는 이렇게 발언했어요. 4.3 항쟁은 김일성이 지시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김구는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 김구 선생은.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화 와서 일본과 관련해 있어서 우호적인 발언을 서포트하는 발언을 해주게 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가 아니고 만나세요. 전화 아니고 만났대요? 자, 그런 거 보면 그 김재원은 4.3 항쟁 기념식이 너무 좀 축소될 필요가 있다 그랬나요? 뭐라 그랬나요? 너무 좀 과장되어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고 그다음에 격이 낮다. 예. 왜 대통령 안 갔냐 그랬더니 예. 4.3은 격이 낮다. 격이 낮다. 예. 격이 낮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강 목소가 진보를 통일했다. 진보가 아니고. 아니 보수를 통일했다. 언제 진보를 통일했지? 보수를 통일했다. 근데 양쪽의 발언을 보면요. 쌤은 태용호가 더 세요. 그렇죠. 근데 태용호는 최고위원을 사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3개월을 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시장에서 거래하는 겁니까? 물건 거래하는 거예요? 야 너 사퇴하면 좀 줄게 해줄게. 최고위원 사퇴하는 것과 사퇴하지 않는 게 무슨 차이가 있죠? 당원권 정지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둘 다 최고위원과 무관하게 이렇게 3개월 정도로 했게 되면 이준석 그룹이 가만히 안 있죠. 그게 이준석 눈치가 보였던 거예요. 거기도 이준석도 죽이려고 뭐 윤리위원회 몇 번씩 반복했고 열고 또 그다음에 그러네. 누가 유상법인가 그분은 그러잖아요. 뭐하고 묶어갖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죠. 이런 문자도 그 폭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무슨 여기서 추정이 되냐 하면 이진복과 태용호의 그 발언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태용호를 여기서 죽여버렸잖아요. 공천 못 나오게 1년짜리 때렸잖아요. 그럼 태용호가 그거 깝니다. 녹취록 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태용호는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최고위원 그만두면 당신은 총선 나갈 수 있게끔 3개월로 아주 짧게 줄여줄게 라는 선무 작업에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는 그러니까 거예요.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고 안 할 수 없죠. 마당에. 예. 근데 만약에 이진복하고 태용호가 나오는 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 징계위원회를 이틀 다시 미룰 이유가 사실 없죠. 없었어요. 아니, 그거 만약 사실이 아니면 태용호는 그냥 아웃입니다. 네. 대통령실을 참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실이 손을 썼는데 손을 썼죠. 윤리위원회까지 대통령실이 입김이 작동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태영호를 사실상 구제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주고 그렇다 보니까 김재원마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예. 태영호의 유탄을 김재원이 맞은. 맞은 거죠. 태영호는 살살 제가 보기엔 선무 작업이 무마시키고 마사지하는 작업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도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진짜 공개되고 녹취록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당내 분란이 그냥 폭파되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 파급력은 거의 탄핵 이야기 나올 수준이 되고. 예,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저기 둘 압수수색하고 이준복 압수수색하고 태영 압수수색해갖고 대통령 선거법으로 이게 그럼 정무수석이 지원자 얘기했을까요? 대통령 의중 아닐까요? 나 이거 대통령실이 선거법 관여한 거로 이거 탄핵 수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예.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불법인데 지금 여기에 친윤 최고위원들 당대표 쫙 포진시켜 놨는데 여기 이 사건마저도 대통령실이 작동했다 이렇게 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3년, 24년에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가 선거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하나가 탄핵 요인이 탄핵 가결한 요건이었어요. 국회에서. 그럼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해요? 선거에 공천 준다고? 이거는 탄핵 사유죠.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사실 이런 게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억울했던 측면 중에 하나가 촛불로 대통령 됐는데 예. 왜 개혁 못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보고 그래서 국민들이 180석 만들어 줬는데 민주당이 안 해버린 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얘네들은 정반대야. 어떤 상황에서도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자기들과 연관이 돼 있지만 여기에 김재원과 태영호의 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입김이라고 보는. 그럼 이거는 일반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윤석열이 취임을 하세요 총재로. 그렇게 하는 그게 게 맞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저거는 지금 저 사람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실이 만일에 그 공천이나 당무에 이렇게 깊게 개입하는 우리 추정이 현실에 한두 가지 명확한 근거로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 총선 못 치릅니다. 그거를 윤여준 전 장관, 홍준표, 이재호 이런 분들이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냐고. 나는 이거요. 후쿠시마 문제 외부적으로 후쿠시마 문제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군사동맹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군사동맹에 들어가는 거 박근혜도 안 하고 이명박도 안 했어요. 그걸 부인했어요. 군사동맹에 들어가는 거 MD 체제에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나라 망쳐 들린 거예요. 난 이게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뭐 슬그머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당무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 그럼 내일 모레 경제 위기 터진다? 아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나라가 이렇게 그냥 착살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내가 어제 이렇게 YTN TV에 나가니까 잘한 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1년이. 그래서 아주 잘한 건 국민을 각성시켰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각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 진행자가 그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뭘 잘못했어요? 각성시킨 건 잘한 거죠. 그렇지. 국민이 깨어났는데. 깨어났는데. 그러니까 만말도 안 하더라고. 왜냐면 보수의 후보를 찍으면 나라 망한다. 아니 보수도 아니 극우죠 극우. 그렇지. 이게 정책성도 없어요. 보수는요 진정 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총을 들고 인민공군하고 싸웠다니까요.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눈 시력이 달라갖고 동체 시력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다 면제된 사람 아니에요. 이명박 면제. 부동시. 이명박 면제, 윤석열 면제. 한동훈은 갔다 왔나? 글쎄. 법무관은 갔겠지만.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극우의 극우. 짬뽕에 짬뽕, 잡탕.
이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나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 강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보수를 할지언정 친일을 할 수 없다. 김정은이 밀고 내려오게 되면 도망가지만 일본 놈들이 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싸우겠다. 어? 그게 보수죠, 그게.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있죠. 예. 다 거의 다 보수입니다. 김구 선생이 보수의 보수. 안동 있잖아, 안동. 단일 지역 독립군이 제일 많이 나온 지역이 안동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보수. 예. 자, 근데 이제 저 개인적 친분이 있잖아요. 저 김재원. 예. 김재원은 이렇게 보면 정치 생명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안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그렇지 않아도 김재원이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네. 공천 받아서 대구 쪽에서 사실상 홍준표랑 둘이 그 맹주 대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위원이 돼서 그 발판으로 다시 현역이 돼보겠다고 들어간 사람이야. 맞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방송도 같이 해보셨으니까 예. 아시겠지만 예. 인간 자체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어떤 마이크만 지어주면 돋보이기 위해서 구구적 발언을 그냥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재원 욕을 하고 그럴 때도 저는 별로 동의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론자예요. 사람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런데 이제 자기가 보수에서 살아나고 그 대선 때 엄청 도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근데 윤석열이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국정원 뇌물 그 특활비 뇌물 사건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무죄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래 윤석열하고는 악연이 있어요. 오랫동안 수사받고 1년 몇 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열심히 도왔는데 결국 팽당한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의도적으로 쳐내는데 김재원이 희생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김재원은요, 제가 보기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하고 뭔가 이번 총선에서 뭔가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된가? 이왕 버린 몸. 예.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김재원 의원이. 전강훈과 뭔가 극우 정당을 만드는 길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좋다네 이번엔 좀 참고 입 다물고 있을게. 그럼 2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년 이제 그 3년 뒤에 어차피 홍준표는 대구시장 안 나올 거고 나는 그때는 징계 풀리고 대구시장 나 나간다 2026년에 이 생각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물러난 거예요. 근데 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전략적 머리도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 흐름상으로 보면 예. 태용호는 대통령실이 뭔가 약점이 잡힌 게 있기 때문에 예. 봐준 느낌이 있고 그 태용호를 그렇게 징계를 하려고 보니 김재원이 더 중징계가 된 상황이면 예. 김재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감정이 좋긴 힘들겠다. 예.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친윤 일색, 당원 100%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작용이긴 하지만 김재원 자체가 태용호보다 더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냐. 오히려 저는 잘못한 것 같아요. 태용호는 당내에 뭐 의원들의 친소 관계를 떠나고 태용호는 별로 뿌리가 없을 것 같은데 김재원은 어쨌든 방송을 하면서 자기 지지세는 있으니까 1등까지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정광훈이 도왔다고는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김재원 나와갖고 막 나하고 싸우고 그럴 때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언론상에서는 극우죠, 뭐 포지션이. 극우죠. 참 어쨌건 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온갖 극악한 말들은 엄청 하고 예.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 예. 정치인 뭐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저는 김재원이 살아나길 기대해요. 그래갖고 분란을 더 크게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런 거예요. 태용호는 주저앉았을지 모르지만 예. 김재원이 심상치 않을 수 있다. 김재원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예. 1등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나름대로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주 이상한 상상력이지만 김재원과 이준석을 손잡으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환장하겠네. 서로 잡기는 힘들어요. 근데 워낙 구원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당원권 정지당을 만드는 거예요. 예? 당원권 정지당. 당원권 정지당. 예. 이준석과 당명을 그렇게. 당원권 정지당. 징계 받은 당. 우리는 기껏 충성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내쳐졌다. 네. 재밌네. 요게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김재원 안 끝납니다. 내가 보기에는 녹록치 않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예. 그중에 또 1점 올라간 거예요. 마일리지 쌓였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러니까. 한 60%, 65%까지 60%까지 쌓였어요. 마일리지. 그러니까 이게 발단이 이진목과 태용호가 했다는 대화. 예.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덮으려고 보니까 이상한 결과물이 돌출 이렇게 예. 된 것 같고요. 40포인트 더 쌓이면요. 한 번 이제 무상 대리운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상 대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는 민주당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잖아요. 개입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 들이받죠. 그게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왜 민주당과 청와대는 서로 뭐 소통 안 하냐 같은 프레임 만들어 가지고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시스템인데 예. 거기에 뭐 직접 간접적으로 뭐 인지풀이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 청와대 한번 갔다 오면 경력이 되고 또 출마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내 문제에 이리라 저리라 왈가왈부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요거를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뭐 그래 저긴 정당 시스템이 없는 정당인데 제가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현역 때 한 6명이 가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왔어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와갖고 문재인 대통령 아니고 다른 비서실장 했을 때 와갖고 아니 거기서 재선 의원이 설설기면서 좌장 역할을 하는 거야. 아 당을 어려워해야죠. 당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딱 명부를 갖고 정 의원은 무슨 그 특별교부금 얼마, 행자부 특별교부금 얼마 주고 지역 갖고 활동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우리 상전이에요? 무슨 특별교부금 내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나는 밥 같이 못 먹겠어 가겠습니다. 멋있는데. 아 가니까 다른 의원들도 갔어요 다. 네. 또 어떤 선배 의원이 딱 하고 무슨 상품권을 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상품권을 주는데 거기서 의원들이 나 이거 필요 없어요 던지는 의원들이 반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럼 국힘이 이렇습니까? 이 시스템에 살아있지 않고 철학이 없고 정치적 소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당은 망하는 정당이에요. 아 그럼요. 좀 예. 벌써 비대위 이야기 나오잖아요. 비대위 나가요? 비대위 이야기 나온다고. 오, 아니 최고위원 둘이 날라갔잖아요 일단은. 오, 그렇죠. 최고위원. 아, 김경 갖고 보면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대장이 뭐 하기를 하나 최고위원들 2명이 날라갔는데 일단은. 근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는 장면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퇴임이 1년 된 예. 날이기도 하고 만났는데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당대당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쪽에는 모자란 사람이 쥐락펴락하는 여당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정권이 뺏겨서 문제지 정치 잘했던 전임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정치 보복받고 있는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상징적이죠. 근데 그거보다 저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다르겠지만 조금 더 상징적인 게 그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잖아요. 어제 그 이야기 일타쌍피라고 하더만 홍준표한테 말 이끌어냈잖아요.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초보다. 아니 둘이 정치인 둘이서요. 이런 합의를 한 거예요. 정치는 전문 정치인이 해야 할 전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 성명을 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네. 예. 그러면서 동시에 이거는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울트라 그레이트 쌍엿을 먹인 거예요. 더블엿을 먹인 거거든요. 우리가 쌍특검 뭐 쌍에 강하잖아요. 이재명, 홍준표가 동시에 엿을 먹인 거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홍준표는 여당에 또 뭘 됐습니까? 김기현으로부터 무슨 상임 고문 해촉이에요. 뭐예요? 상임 고문은요 모든 당이 당대표 했던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홍준표가 그랬죠. 우리는 당대표가 옹졸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김기현 맥이지 윤석열 맥이지 당 맥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같은 날. 그리고 그걸 만나준 홍준표도 고수죠. 그런데 홍준표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잖아요. 2020년에. 그렇지. 그때 북에서 논평이 나와요. 대단한 정치인이다. 우리와 입장은 다르지만 정말 정치인으로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랑 홍준표랑 둘이 이야기하는데 분위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말을 아껴요. 그러니까 홍준표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려고 그 밑밥만 깔아주니까
홍준표가 계속해서 오버해가지고 그게 언론 헤드라인이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그렇게 본인이 실수하는 척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툭툭 던지는 정치 고수거든요. 어? 나는 이용 당했어. 뭐 내가 말 실수했어 하는 척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사람이 홍준표예요. 근데 난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윤석열 때문에 홍준표가 정상화를 보이는 것이 홍준표 당대표 할 때 사실은 좀 폭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 구구적 발언한 게. 그러니까 완전히 모자란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홍준표 당대표였고 막 그때 그 당대표 물러난 게 몇 년도인 줄 아세요? 2011년도입니다. 그 다시 컴백하잖아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2011년도인데 그때 당대표인데 우리가 낙검수에 불러요. 그래갖고 잘한다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홍대 가갖고 막 쌍욕을 해대면서 한 거예요. 홍대 대학생들한테. 그리고 당대표 잘려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 잘린 게 1등 공식 그때 낙검수예요. 그러네. 예, 우리가 잘한다. 형님 잘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갖고 그 며칠 있다 홍대 가갖고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자기 다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쌍욕을 해대요. 이 머저리 바보 같은 놈들 막 이러고 그냥 학생들이 와 좋다고 그냥 속 시원하다 막 그러니까 홍카콜라 화이팅 그때는 홍카콜라가 없었거든요. 화이팅 막 그러니까 신이 나고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당대표 그만둬요.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아주 상징적인 장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날 보여줬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서 광포 행보를 하고 가갖고 미국도 좀 가고 그래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요즘 재판이 많아가지고 멀리 못 나가요. 아니 그럼 2박 3일로 갔다 오면 돼요. 아니 정 힘들면 미국 그 사원 의원들에게 내가 언제든지 만날 테니까 와라. 미국 언론 기자회견 하고 프레스센터 가갖고 미국 언론 기자회견 하고요. NYT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인터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다 금방 갔다 오면 되죠. 야, 그러니까 어제 그 장면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일행이 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표정으로 기다려. 예를 들면 오랜만에 저 친정 오는 딸 맞이하는 그런 느낌? 둘이 이제 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이쪽에서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이제 문재인, 이재명 갈라치는 사람들이 좀 일부 나타났어요, 요즘에.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를 모르겠어. 문재인을 위한 거야, 이재명을 위한 거야. 아유, 모질이들. 아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요 세작들이에요. 그 벌레들 숨어 들어가고 작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양쪽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결국 자기들 내가 봤을 땐 코인팔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 같거든.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조국 쳐내고 뭐 이재명을 떨어뜨리고 했다는 논리를 만드는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라면 충분히 그런 그림이 가능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갈라치기 하는 거 말고 장면을 보세요. 이재명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이 우리랑 결이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와서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만들었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유튜브가 결코 좋은 매체는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자기들 슈퍼챗 받으려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감정적으로 윤석열을 미운 사람들도 있고 이재명이 미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윤석열 세작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리고 갖고 그 유튜브에서 기껏 뭐 5천 명, 10,000명 보고 앉아있는 데서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욕하고 아유 참.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자꾸 등장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저 댓글창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나와요? 문통이 2점 도와준 거 있나요? 아유, 반박하기 싫으니 설사 그렇게 그랬다고 해도 그거 밝혀놔서 뭐 하려고? 밝혀놔서 우리가 무슨 이득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머리 좀 잘나고 세상 좀 잘 보는 것 같은 거 관종이냐 이씨. 그러니까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이전에 국민의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닌데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도와줘야 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탄핵 사안인데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선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지지자들로 하여금 문재인을 밀어내라.
요걸 선동하는 건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고. 이낙연 넘어가겠습니다. 파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찌 됐건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말 아사리판 정당이 돼버린 예. 국민의힘 이야기였고요. 자, 1년 지나신 분들, 예.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예.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건요. 심판 보듯이 이죽거리는 게 아니에요. 될까?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 정치인이고 지지자들 중이고. 될까? 그게 아니고요. 심판 보지 마시고 선수로 뛰세요. 촛불에 사람 숫자 하나 채워주는 게 일이지. 예. 촛불 집회 나간다고 윤석열 탄핵 되겠냐 같은 소리로 심판 보시는 분들. 이분들이 역사를 망친 사람들이에요. 예. 역사의 방관자는요. 공범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자,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막스 베버의 얘기를 하나만 읽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거의 바이블처럼 그 수십 번 읽고 있는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이런 거예요.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공하려는 것에 비해 세상이 너무나 어리석고 비열해 보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비열해 보일지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확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정치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멋있는 사람이네. 항상 우리 앞은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잿빛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확신을 갖고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 이것이 정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맞습니다. 네. 윤석열의 개판을 쳐도 포기하고 집에 가거나 유튜브 안 보고 우리 그 새날이나 정봉주 TV 안 보고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걸 뚫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네. 여러분이 고통이 아무리 깊고 넓다고 할지라도 정봉주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야, 이상은 민주당의 막스 베버 정봉주 의원 이야기였고요. 막배. 오늘 정봉주 TV는 저는 7시. 주제가 뭐예요? 오늘 정봉주 TV요? 주제보다도 이제 썸네일이 이겁니다. 썸네일을 알려드려야지. 정봉주 TV의 썸네일은 1년 놀았으면 고만 물러가라. 오늘 우리 방송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네.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죠. 네. 민주당 와해 전략 대책과 네. 국힘 분열 시나리오. 예. 좀 이제 다른 각도로. 아, 그렇구나. 예. 우리 지금 와해시키려고 김남국 털고 다음 주에 뭐 터는지 다 알아요. G7 할 때 나올 명단 지금 미리 다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 의원 또 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줄줄 털면서 우리는 면역성을 갖자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원미 경님 감사드리고요. 부끄러워서 안경 쓰신 두 분 기업당 하셨고요. 참. 난 안에 여기에 저거 돋보기까지 썼어요. 글자를 보려고. 자, 이 JJ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자, 또 새날은 또 유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요 정봉주 TV 저녁 7시에요. 구독 좀 하세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정봉주 TV 구독 좀 하시고. 우리도 안 하는데. 오늘 새날 방송 그 시사 방송 끝나고 나면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때 뵙고요. 의원님의 좋은 이야기. 예. 민주당의 막스 베버 오늘 정봉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